일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낮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네요. 네, 또 대기질도 보통 또는 좋은 수준이라서 오늘 야외 활동이 참 좋은 날씨입니다. 네. 잠시 후에 날씨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리겠습니다. Hopefully this helps stabilize everything. The American banking system is extraordinarily sound. 이 머니클래스에서 종종 ETF 추천한다 이 전문가 의견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ETF 좀 정확히 좀 개념 짚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그 시간 마련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법적인 고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상클 상담소. 오늘 사연도 참 심란합니다. 네,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 기상청에서 올해 유독 비가 많이 내릴 거란 전망 내놨다고요? 네, 올여름은 물론 가을까지 예년보다 비가 많이 또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적도 근처의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올여름 남부지방은 평소보다 강수량도 많아지고 겨울철에도 전국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햇볕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까지 오르겠고요. 활동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덥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상권 동해안도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10도, 광주, 창원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 대전, 전주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 출근길 상황 어제와는 아주 딴판입니다. 지금은 안 밀리는 곳 찾기가 어려울 만큼 수도권이 혼잡한데요. 특히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으로는 도봉 지하차도 진입부터 성수분기점까지 1시간 2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꽉 막혀 있습니다. 마주하는 올림픽대로는 여의도 주변 지나기가 특히나 힘겹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 진입하기도 불편합니다. 171번 서울 방향으로 서수지 요금소를 지나서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1번 경부선 타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시더라도 금토분기점과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부산 쪽으로는 오늘 죽전과 남사 일대 포함해 20km나 길게 막힙니다. 백번고속도로 경기 동쪽 지역은 판교 방향 정체가 퇴견부터 상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달 중에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일 양자, 이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G7회의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일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기술의 고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 삼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이은 후속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G7회의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사이 한국을 찾을 거라 보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달 초 방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로 양국이 동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당초 6월에서 7월쯤 예상됐지만 G7 정상회의 전 한국을 찾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선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추가로 가져오는 대신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존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국회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누굴 피해자로 볼 건지 피해자 기준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는데요. 국회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초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야 하며 면적과 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6가지 요건을 4개로 줄였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포함될 수 있도록 했고 경매나 공매 요건은 다수 피해 발생 우려와 합쳤습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되 경우에 따라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의도를 구체화하고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 조건은 아예 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대상 요건은 확대를 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정부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라 기존 6개를 4개로 병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6개를 4개로 바꾼 게 6개를 합축시켜서 4개로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은. 결국 특별법 법안 소위는 불발됐고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전체 회의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초를 목표로 했던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만 이어지게 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협의된 바 없다며 송 대표가 와도 조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외곽조직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자신과 주변을 겨냥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직접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로 주변인들이 불안해하니 자신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외곽조직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뒤 귀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해당 관계자 등은 가족 요청에 의한 방문이었다며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조사 일정은 협의된 바가 없다며 압수물 분석 등 예정된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133번째 노동절이었던 어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실로 향하던 일부 노동자가 경찰 펜스를 훼손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안전 펜스가 무너지고 경찰대원들 머리 위로 넘어갑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실로 향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1시간여 대치 끝에 밀어낸 겁니다. 경찰은 펜스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동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6시경 스스로 집회를 끝냈습니다. 서울 등 전국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산 약 18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 집회에 나선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 어느 해 노동절보다 더 심각하고 더 분노한 마음으로 노동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위험이 난무하는 작업장에 방치하며 특히 정부의 여러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은 날을 세웠습니다. 압수수색은 일상이 되었고 동지들의 구속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결국 민주노조의 말살입니다. 한편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 200여 명도 집회를 열고 사측이 기본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인 어린이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간 1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7%로 예상된다며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불편할 정도로 웃도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첫 회의는 당초 지난달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의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된 바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오른 시간당 1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네, 이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 담당하는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외신 담당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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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디서 향기가 나지 않아요? 꽃향기가 원피스에서 나네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요새 그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손 동작하는 그런 거. 에너지파 같잖아. 그럼 제가 하니까요. 네, 아무튼 유행이라서 한번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국내 뉴스 알기 쉽게 전해주는 도시락보 이도성 기자. 오늘의 도시락, 첫 번째 도시락 뭔가요? 바로 뒤져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슈퍼카의 호화 파티인데요. 저희 JTBC가 추적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 주가 조작단 관련 소식입니다. 이들은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주가 조작으로 번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자랑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죠. 네, 조작단 핵심 인물들이 타고 다닌 차량입니다. 어우, 좋은 차량들이죠. 비싼 차량이에요.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올렸는데요. 수억 대의 슈퍼카 이 일부가 회사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샀다는 거죠. 작전본부로 사용한 사무실도 서울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이른바 조조 파티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명품 가방 등 억대 경품을 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와, 경품만 억대. 자, 그리고 가수 임창정 씨도 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단순 투자자라고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투자자 앞에 나서서 총책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를 치켜 세우기도 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예. 근데 왜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렇게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참여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 제약회사 회장도 이 일당에 투자를 했던 걸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이 투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장사인 휴온수그룹 윤성태 회장인데요. 자회사인 휴메딕스는 이 일당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 채널에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이 한 조작단 관계자는 윤 회장이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광고비로 대신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윤 회장은 취재진에 이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광고 집행도 수수료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JTBC가 계속 연속 그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검찰과 금융당국도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밝힐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다음 도시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게 좀 가슴 절절한 사연입니다. 네. 최근 부산의 한 스쿨존 사고로 세상을 떠난 10살 황예서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서양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심경을 적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네, 강아지처럼 안아달라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가슴 터지도록 안아준 엄마, 그리고 그 모습을 매일 보며 행복했던 아빠. 하지만 곧 있을 아이의 생일을 위해 미리 준비한 선물은 건네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취재진이 예서양 아버지를 직접 만났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19일에 사실 우리 예서 생일입니다. 좋아하는 뭐 사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 관에 같이 놓고 나서도 지금도 안 믿겨져요. 근데 아직도 우리 예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어떤 심정인지 참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고가 대형 원통이 길 위로 굴러서 아이가 숨진 사고였습니다. 이걸 영상을 저도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네. 싶더라고요. 저도 사실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고는 지난달 28일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가는 저 장면입니다. 부산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저게 1.5톤 크기의 화물입니다. 지게차에서 떨어져 내리막길로 100여 미터를 굴렀는데요. 이 사고로 예서양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예서양 아버지는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만든 사고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한 그 달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같은 업체가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이게 대책이 없다, 뭐 제지할 뭐 방책이 없다, 뭐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할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사고 현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놓아둔 꽃다발과 편지 등이 쌓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교육청도 구청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재발 방지 약속은 누구도 하지 않았고요. 경찰은 화물 낙하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를 입건하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버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 4월 6일에 통학로 안전회의를 했는데 그 3주 뒤에 사고가 나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 또 사고가 났으니까 그럼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회의를 할 거예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학부모한테 공지도 하고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가 싶은 곳이 발견이 되면 빨리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중요한 건 빨리 해야 합니다. 왜? 아이들은 매일 그 길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꼭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전조현상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게 최근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도 났는데요. 이게 더 큰 지진을 알리는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네, 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이 크게 흔들리죠. 네네. 조용한 산 속에서 괭을 열리고 와, 소리가 지금 동물 크죠? 울음소리인 거죠? 네, 네. 동물들이 놀라는지 크게 울기도 합니다. 주민들도 저렇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문 밖으로 나와서 하나둘 살피곤 했는데요.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펑해서 아주 막 펑하면서도 이 집이 더더더덩 했어 아주. 그래서 우리 기절을 하고 일어났다니까 거실에서. 어저께 소파에서 텔레비 보다가 빵 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마루로 뚝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와, 저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지진이 발생을 실제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30km 정도 떨어진 이 대전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컸습니다. 이 진원 깊이도 땅속 6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얕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년 동안 400번 넘게 지진이 이어져 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건데 미리 뭐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작은 지진이 계속 오다 보면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이런 지진이 오는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땅 속의 단층 모양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땅속 10에서 20km까지 관측 도구를 넣어봐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손도 못 대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좀 제대로 대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 땅속 상황이 어떤지조차를 잘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네요. 전조 현상 아니길 바라지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좋은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자, 오늘은 미국 은행 위기의 재점화 우려를 불러왔던 지역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자산 규모가 무려 2,330억 달러, 우리 돈 312조 원이나 되는 미국 14위 은행인데요. 이로써 은행 위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이후 실버게이트, SBV,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서 네 번째로 문을 닫은 미국 은행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은행발 금융위기설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인수 발표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건은 지난 3월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그 파산을 시작한 은행 연쇄 위기가 이제 좀 끝난 거냐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있는 거냐 요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은행권 위기 확산의 이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요. 경제에 미칠 영향 여전히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3 failed banks this year were bigger than 25 that crumbled in 2008. 올해 파산한 3개 은행의 자산만 해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25개 은행보다 더 많다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처럼 큰 규모 은행이 무너진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루어진 은행 규제 완화를 꼽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JP모건의 인수 이후 은행 규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called on Congress to give regulators the tools to hold bank executives accountable. And I've called on regulators to strengthen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large and regional banks. Is that useful? 네, 은행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는데 사실 설령 은행 파산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좀 높이면서 소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도 물론 막판 변수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를 맞은 이 중국의 보복 관광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실까요? 예.
지난달 30일 중국 안후이성의 관광지 황산 정상의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인데 관광객 800여 명이 방한복과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누워서 지금 밤을 지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실에서. 네,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는 공중 화장실 바닥에서 이렇게 꿀잠을 다들 자고 있어요. 다음은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보러 간 건지 아니면 앞사람 뒤통수만 보러 간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 밖에 또 이 사막 관광지인 둔황에는 관광객 몰리면서 심지어 이렇게 낙타 신호등 등장했어요. 낙타 신호등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낙타를 탄 이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이 트래픽 잼이 걸렸어요. 혼잡이 너무 크게 발생해서 낙타를 신호등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인기 관광지인 항저우와 상하이에는 몰려든 인파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간 신호등 이렇게 신호등이요? 사람으로. 그렇죠. 요 인간 신호등까지 등장해서 안전사고 막고 있고요. 저는 무슨 공연하는 줄 알았는데 저게 인간 신호, 그러니까 차랑 사람이랑 좀 분리시키는 그런 안전장치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복 관광 때문에.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고령 운전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죠. 안전상 우려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찰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경찰차가 차량 한 대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가는 차 바퀴에서 불꽃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왜 저러는 거예요? 자, 지금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차체까지 온통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안 돼 탄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쫓아가야 되죠. 불길이 아주 거셉니다. 다치거나 어떻게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영화처럼 지금 불을 지금 뿜으면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운전자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네. 경찰도 지금 다치진 않았고요. 진짜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운전자는 84살 할아버지였어요. 운전할 당시에 타이어가 터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럼 멈춰서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대요. 위험하죠. 안전 불감증인데 저러면. 그쵸. 지금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차는 내가 잘 알아.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경찰이 뒤따라가면서 차를 멈추려고 했습니다만 소용없었다는 사실마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맹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고령 운전자의 주행 능력과 안전 의식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면서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웬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이에요? 네, 아니요, 생일 아니고요. 40년 가까이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영업을 하던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게 되자 단골이었던 뮤지컬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이 가게를 운영한 한인 부부의 은퇴식을 열어준 건데요. 일단 공연이 이 브로드웨이 배우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손님들이 다 막 배우들이니까 본업을 무시 못하는데 지금 사장님도 아까 감동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보고 있는 우리도 좀 찡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1984년 개업한 이래 이 가게는 주 7일 하루 14시간씩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이곳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의 높은 임대료와 고령에 접어든 사장님 이 부부의 나이 때문에 가게를 접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이별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터줏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인데 저 같아도 이렇게 가던 집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워서 이 단골 손님들 이변 선물로 깜짝 공연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사장 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격려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우리 돈으로 무려 2,400만 원이나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은퇴식을 제대로 해주고 퇴직금까지 챙겨주면 이 정도면 거의 가족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가족 같은 모습,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물의 송별의 현장이 가슴을 울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뉴욕 브로드웨이의 낭만이 아닐까. 아직 브로드웨이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 막 됐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초보자도 마음 편한 투자 ETF 전성시대. 알면 알수록 어려운 투자. 자, 주식은 종목을 잘 몰라서 못하겠고 펀드는 남에게 맡기자니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장 지수 펀드 ETF입니다.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ETF 시장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해서요. 올해 순자산 가치총액이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맞은 ETF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에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이 머니클래스에서 ETF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예. 사실 그래서 뭐 댓글로도 그럼 ETF 설명 좀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ETF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주식들을 모아서 네네. 펀드처럼 운용해 주는 건 똑같은데 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져 있는 게 좀 포인트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들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네. 그거 한 주 사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미들이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니까 소액으로도 그 주식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식처럼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바로 매매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팔듯이 ETF, 상장지수 펀드를 주식처럼 한 주 단위든 100주 단위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네. 이게 거래도 편한 데다가 분산시켜서 종목들을 갖다가 쪼개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편하니까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펀드다. 그리고 더 좋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수수료가 싸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펀드들은 수수료가 특히 그 판매 수수료라는 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런 데 비해서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ETF 같은 경우는 심지어 0.01% 수수료를 붙이기도 해요. 연. 굉장히 부담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수수료가 너무 싸서 좀 거래를 너무 자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친 상품으로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도 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근데 ETF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름이 무슨 뭐 R이랑 붙는 것도 있고 무슨 뭐 해서 곱하기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예,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네. 일단 가장 ETF를 살 때 있어서 킨덱스, 아리랑, 타이거, 에이스 뭐 이렇게 쫙 떴잖아요. 네. 저 앞에 있는 게 코덱스 뭐 이런 게 저게 뭐냐 하면 자산운용사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왜 저렇게 영어를 붙이냐고 했더니 해외 투자자들도 편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서 저렇게 한대요.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자산운용, 아리랑 같은 경우는 한화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 에이스 같은 경우는 한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미국 S&P 500. 이제 이거는 우리 알죠. 바로 뭐냐 하면 요 펀드, 요 상장지수 펀드가 복제할 거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쪼개서 산다 그랬으니까 네. 목표대로 이거는 몇 주 사, 이거는 몇 주 사 하는 지수를 쫙 복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개 종목들을 복제하기도 하고 우리 코스피 같으면 합쳐서 1000개,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 그리고 금현물 같으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현물을 복제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이제 HTR이 뭐냐면 옵션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거죠. H가 뭐냐면 환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그 자산의 가격만 갖고 결정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환율을 통해 해외 자산을 투자를 하니까 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 자산에 내가 투자하려고 그랬던 게 수익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싫어. 방벽을 만들어줘. 해지해줘. 울타리를 만들어줘라고 붙으면 H. 환율 영향을 안 받는 게 저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TR은 뭐냐 하면 나 배당 필요 없어. 배당 받은 거 재투자해줘. 아니, 어떤 사람들은 배당 받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배당 받는 걸 좋아하는데 현금이 최고야 이러면서 받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자산, 이 지수가 앞으로 장기 상승할 거라고 믿으니까 배당을 뭐하러 받아? 재투자해줘. 토털 리턴, TR.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어떤 성격이거를 대충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다들 기억에 쏙쏙 남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브랜드를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 에이스 같은 브랜드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갈 테니까 저기 어디구나. 투자하다 보면 잘 외워지니까 예, 그냥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예를 들어 기사 하나를 볼 때도 저게 그거구나라고 알고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는데 어떤 걸 좀 골라서 투자해야 하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예, 펀드를 살 때도 보면 펀드 매니저가 누구야? 어느 회사야? 믿을만해. 예, 이 회사의 펀드 매니저는 맨날 직장을 옮겼나 아닌가? 저 같은 사람이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저같이 자주 옮기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옮기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것처럼 ETF도 4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4가지.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ETF가 추종하고 있는 인덱스 있잖아요. 뭐 코스피 100,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데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저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나오죠. 주식이나 현금이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당 가치가 있는지. 이게 높으면 좋은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순자산 가치와 주가가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괴리율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뭘 뜻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제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왜 주가는 이거랑 차이가 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수료가 연간 0.01%라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죠. 이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에서부터 이제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또 다른 부분들이 바로 운용 규모. 운용 규모. 왜냐하면 운용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괴리율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수료 낮은 게 최고죠. 자, 그래서 대체로 어떤 ETF들을 고르러 가셨을 때 순자산 가치와 괴리율 이런 것들을 잘 쳐다보기 좋은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용 규모가 크고 수수료 싼 상품이면 대체로 괴리율도 왜냐하면 거래가 잘 되니까 괴리율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좀 용어가 어려워 사실은 딱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참고 보면 순자산 가치는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죠. 괴리율은 지수와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뭐 그 브랜드 발음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덜 괴리돼야 되니까 괴리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운용 규모는 뭐 약간 큰 회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그리고 또 거래도 잘 되고요. 거래도 잘 되고 수수료는 뭐 이거는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쉽죠. 안 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쉬운 순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수수료랑 운용 규모를 중시하시면서 괴리율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순자산 가치라는 거 계산이 돼서 나오나요? 매일 나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아까 분모 분자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HTS, MTS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증권이나 카카오 증권 같은 데 가시면 전부 이게 나와요. NAV는 나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기사 보니까 뭐 국내 금융시장 불안하고 뭐 좀 약간 못 믿어올 때마다 당연히 ETF 뭐 인기가 있지만 채권 시장으로도 투자금이 몰린다. 그러면 채권도 ETF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개인들이 이제는 꼭 그렇게 소액 채권 그렇게 사야 되는지 의심이 들어요. 그냥 ETF 사면 되거든요. ETF의 장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의 금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저렴한 수수료. 세상에 근데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 사실 많이 줘봐야 5% 4%인데 수수료 1% 떼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 적게 떼면서 거래도 잘 되는 그런 채권 ETF의 투자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진짜 좋습니다. 채권 ETF. 예, 그래서 특히 채권 ETF 중에서 또 제가 재밌는 걸 여기 그림에 너무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여기 보시면 막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있는데 잠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회사채라는 게 지금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이 회사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채냐 하면 바로 2023년 11월 만기가 되는 회사채. 야, 이러면 이거 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은행 예금이 필요 있나? 만기까지 내가 짧은 만기까지 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빠지거나 또는 급등할까 무서워서 우리가 은행 예금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 자금이 있는데. 근데 만기가 딱 매칭돼서 만기까지 그대로 난 원금과 이자를 한 방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이런 종류의 채권들 상품들이 있다면 은행 예금이랑 잘 비교해 보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어떨 때는 은행 예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 11월 만기면 한 6개월 적금된다는 생각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만기 때 원리금 이자 다 받을 수 있고 또 그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은행 예금할 때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만기까지 보유 안 하면 이자 다 받으세요? 아, 그게 문제죠. 중도 해지 뭐 이런 거.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는데 비해서 ETF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 채권을 뭐 꼭 그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ETF로 분산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ETF, 채권 ETF 보면 만기까지만 보유하는 몇 개월 남은 만기, 1년 남은 만기 상품들이 시장에서 엄청 거래가 잘 되니까 네. 채권 투자는 ETF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투자 ETF로.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초고수익을 쫓아서 뭐 레버리지나 곧버스 뭐 이런 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네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버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네네. 인버스 뭐 이런 게 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네네.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 우리 CFD 사태 아시죠? 네. 모 증권사 때문에 요새. 예, 거기서 신용융자를 받아서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하신 분이 한가 맞으면서 하루 만에 바로 파산하는 거 네, 보셨죠? 네. 그리고 지금 손실 금액이 날로 커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빚져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오를 때는 정말 좋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 반대로 가는 순간 치명타죠. 치명타를 네. 받을 수 있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곧버스랑 레버리지 펀드 투자들이 막 붐을 이룰 때가 지나고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때.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이 거의 고점 근처에서 위태로울 때 남들이 돈 번 걸 보면서 내가 진작 안 샀지? 빚을 이렇게 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속 타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네. 이 바로 이제 B2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는데 네. 그 B2 사이클, 이건 코스피고요. 네. 코스피 말고 이제 저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네. 신용융자입니다. 돈 빌려 주식 사는 거죠. 저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했을 때 저 파란 막대기 영역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급증한 다음에 그 뒤에 좋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신용융자를 이제 증권사들이 위험하니까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레버리지를 ETF를 사시는 거죠. 왜냐하면 돈도 더 안 빌려주고 더 이상 빌릴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제 최악은 어떤 거냐면 신용융자로 2배, 3배 돈을 자기 원금이 1,000만 원이면 네. 2천만 원, 3천만 원을 신용융자를 해서 그걸로 레버리지를 또 사면 그래서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저희들이 네. 항상 곧버스, 인버스, 뭐 레버리지 그리고 신용융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ETF 오늘 잘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큼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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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사연도 뭐 심란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일종의 발연기 연기를 할 텐데 오늘 하은 씨는 1인 2역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의 고민 사연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사연 함께 보시죠. 1인을 앞둔 나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차 방문한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장원 소견입니다. 일단 이번 일정 잡고 조직 검사부터 받으시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장 건강도 건강인데 이 가족들 사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재혼 가정인 저희 집, 시작부터 제 아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함께 살다 보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사이가 썩 좋진 않습니다.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막내 유학까진 진짜 안 보내도 됐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니 뭐 큰애도 둘째도 다 갔는데 공부는 똑같이 끝까지 잘 시켜야지. 막내도 정말 고맙대. 공부 끝내고 한국 오면 새아빠한테 더 잘한대요. 재혼하면서 새 식구가 된 막내 아들이 유학을 가던 날 마침 집에 왔던 첫째 아들이 우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들 유학 간 게 아니 아빠 돈으로 간 거였어?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으면 됐지. 무슨 남의 돈으로 유학까지 가? 아줌마,
우리 집 털어먹으러 결혼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막내도 안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와, 이거 모자가 정말 뻔뻔하네. 아, 그리고 막내는 누가 막내요? 우리 집에 짐덩어리 하나 데리고 온 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아줌마, 우리 아빠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 아니 이놈이 보자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너희 집으로 가. 자, 제가 있어도 이렇게 사이가 나쁜데 제가 죽고 나면 유산 다툼까지 날 게 뻔합니다.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아픈 아빠의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건강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가족들 사이가 이 모양이니까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편하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네, 1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으면 사실 미운정이라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요? 예, 그 상담하신 분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 부인과 사별을 하고 한 10년 전 정도 전에 그 소개로 그 현재 배우자를 만났거든요. 이 현재 배우자도 똑같이 사별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네. 둘 다 동병상련이죠. 그래가지고 금방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혼할 당시에도 상담자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요. 상담자가 결혼하고 나서 그 얼마 뒤에 그 큰애들은 이미 뭐 결혼했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집을 나갔겠죠. 네. 뭐 가족을 모여서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사이가 나빠지니까 더더욱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살해자가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그 보면은 맨 위에는 그 사람이 살림집 있고 밑에 임대하는 거. 뭐 시가 한 5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맨 위층에는 그 상담자랑 아내가 살고 나머지 층은 모두 임대를 해요. 그래서 점포 임대 수입이 한 월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담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죠. 그러니까 전처소생의 자녀들과 지금 현재 있는 배우자가 사이좋게 이 건물을 공동 소유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다.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네. 상속법에 나온 이 정해진 산속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맞는데 예. 그 말씀드렸지만 전처소생 자녀랑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같은 집에 살 리가 없으니까 결국 이걸 팔아서 나눠야 되겠죠. 네. 뭐 상속 빼고 나면요, 그 상속 비율대로 하게 되면은 뭐 현재 배우자가 한 15억 정도, 네. 예. 그리고 이 상담자분의 자녀 2명이 각각 10억씩 해가지고 그 정도 다 가져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배우자가 생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그 현금 한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봐야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남아 있는 노후를 제대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 15억 정도면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돈이긴 한데 뭐 이 살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갈등의 여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또 집도 없다고 하니까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아무튼 것 네. 같긴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미리 아내 앞으로 건물을 이렇게 옮겨놓고 명의를 네. 그러면 당연히 자식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의 반발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현 아내한테 그 해당 건물을 단독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되면 문제가 현재 있는 배우자가 죽을 거잖아요. 네. 죽고 나면은 그 현재 배우자가 데리고 온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그 해당 건물을 모두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자의 새 아들이 그렇죠. 상담자한테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네네.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건물을 그 애가 가져가는 거는 또 상담자도 원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복잡하네. 살해자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내 재산으로 잘 살고 아내가 죽으면 아내의 아들 말고 원래 내 자식, 원래 본처와 낳은 그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을 잘 살면 좋겠다 이건데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현재 상속법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있고 상속재산 분할도 있고. 네. 그런데 이걸 신탁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신탁 예, 제도. 신탁이라는 게 이렇게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네. 믿고 부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소유권을요. 신탁회사한테 일단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내 건물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네네. 제가 건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게 되면요. 건물주가 신탁회사한테 보통 그 신탁회사에서는 은행이 많이 하거든요. 네. 은행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깁니다. 예, 그리고 넘기고요. 그러면은 건물주를 위탁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행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은행이 관리하게 되면 매달 임대 수입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임대 수입을 고아원에 주기로 했다. 그럼 고아원을 수익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운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지금 사례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몸이 아픈 제가 역할하는 그 살해자는 위탁자가 되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 살해자가 위탁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살해자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죽고 나면은 네. 일단 현 배우자가 임대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익자를 현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은행은 계속 건물 임대료 수입을 현 배우자 아내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현재 아내가 유산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라 신탁이고요. 신탁의 경우에는 구조를 잘 짜면 됩니다. 어떻게 짜면 되냐면요. 현재 배우자가 50대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건물 임대 수입을 현재 배우자가 수익자로서 가져가다가 네. 현재 배우자도 나이가 많으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상담자의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처에 낳은 자식이죠. 네. 그 자녀들이 임대 수입을 그다음 바톤 터치해가지고 그 임대 수입을 가져가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자는 현 배우자였고요. 현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두 번째 수익자는 내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신탁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네.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 예, 수익자가 연속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수익자 지금 연속 신탁. 텍스트를 보면 신탁행위의 수익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 배우자겠죠.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게 다 사라지고 나의 본처에서 낳았던 자식 둘에게 주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법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아내 현 아내가 그러니까 사망을 해야 돌아가시겠죠?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살해자의 아들이 그 기간 못 기다리고 바로 내가 받겠다 아빠 돌아가시는 대로 네. 이렇게 되면 뭐 소송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상속이 아니라 신탁이거든요. 신탁으로 가게 되면요, 자녀들이 그 상속권을 일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 봤는데요. 이게 심지어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네, 얼마 전에 최근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대법원은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딸은 별로 안 좋아하고 둘째 딸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은행에다가 그 수익자를 둘째 딸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둘째 딸한테 몰아주는 내용이었는데 첫째 딸이 이거 유류분 침해했다 소송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거는 딱 지정해서 수익자를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나도 받을 게 있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건 아니죠. 예, 고등법원에서 끝난 건데요. 네. 이게 앞으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안 된다는 건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역할한 그 살해자가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수익을 이어받은 어머니도 이제 사망을 했다. 네. 하면 남은 아까 수익을 받기로 한 두 자식들이 그러니까 본처에서 낳은 그 두 자식들이 아니야 나 임대 수익 안 받고 빌딩 바로 팔아서 한 번에 큰 돈 얻을래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요, 아버지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을 당시에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집어 넣었어야 돼요. 예컨대 현재 배우자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매달 임대료 수입을 수익자로 가져갈 수 있는데 니네들이 그게 원하지 않으면 건물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 그런 내용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서에 안 넣었으면은요, 신탁이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정했으면은 자녀들이 재산을 건물을 파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신탁 계약의 또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녀가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쓴다. 만약에 자녀가 건물을 상속받게 되면은 이거 다 날려버릴 게 뻔하다. 네. 그러면요, 상속 안 하고 신탁 계약에다가요, 내 자녀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건물 임대료 수입만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절대 못 판다. 예, 이렇게 절대 할 수 못 있는 판다. 거군요.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은 자녀는 손을 못 대는 거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요, 야 우리 아버지 부동산인데 왜 이거를 은행이 소유하고 나한테 안 주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전 신탁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게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유산으로는 이게 남은 가족이 싸움 날 것 같을 때 아니면 예. 자식이 흥청망청할 것 같을 때 이 수익자 연속 신탁 또는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필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한 햇볕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서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일교차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상권 동해안도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13도, 대구 11도, 부산 16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6도, 부산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지금 예측으로는 오는 금요일 어린이날에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계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저도 나들이 가려고 했는데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야외 활동 좋아하는 아이들은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모두 또 좋은 어린이날 네. 되기를 바라면서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도 좋아요. 네. 네, 오늘 시작할 때 김민지 캐스터가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 여름에 비가 자주 또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처럼 날씨가 맑고 온화할 때 좀 틈틈이 가족끼리 또 친구 연인끼리 나들이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점심 때문에 좀 걸어보시죠.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 걸어보시죠.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 보지만